작업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한 식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식물 화석 지난번에 꽃가루를 가지고 우리 지구의 역사를 파악을 한번 해본다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17,000년에서 15,000년까지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저 나무 이름을 잘 모르지 아직은. 저런 나무들이 좀 추운 데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문비나무나 전나무, 이깔나무가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 설악산, 그다음에 강원도 오대산, 그다음에 지리산 꼭대기 이런 것들처럼 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도 추운 지역에서 주로 잘 자라는 나무들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꽃가루를 분석한 지역이 지금 현재 속초 지역이에요. 속초 지역. 속초는 동해안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륙보다 좀 따뜻한 지역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좀 따뜻한 지역에서 이렇게 추운 데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17,000년에서 15,000년 정도 그 이전에는, 지금으로부터 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상당히 추웠다. 추운 한랭한 기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뭐 그때 당시에 빙하를 뚫어서 빙하 속의 동위원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의 화석 이런 것들로도 유추 가능하지만 그때 살고 있었던 식물의 분포, 우점종의 특징을 가지고도 그 시대에 기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다. 그때 활용하는 게 주로 꽃가루를 화분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5,000년에서 10,000년 전 정도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본 식물과 양치 식물이 상당히 많이 출현했고요. 그만큼 습했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는. 그다음 만년에서 만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부터 졸참나무 소개 시대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토리나무죠. 도토리나무. 자, 그래서 한 10,000년 전부터 지금과 유사한 이런 식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출현했고요.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한 10,000년 전부터 지금의 기후와 비슷한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나무의 이름이라든가 종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수목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한 식물이다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우점하고 있는 주로 자라고 있던 식생들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캐펜의 기후 구분처럼 식물은 기온과 강수량에 반영된 결과이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700년에서 4,500년 전에 소나무나 졸참나무, 서우나무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화분 분석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나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나무가 참나무류. 여러분들 산에 가서 침엽수라고 생긴 거 아무 생각 없이 소나무라고 생각하면 한 60% 정도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파리가 넓은 산에 올라가서 이파리가 넓은 나무, 대부분 신갈나무, 그게 졸참나무 아속인데 신갈나무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산에서 침엽수 중에서는 소나무, 그 다음에 화렵수 중에서는 졸참나무나 신갈나무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식물을 이런 화분 분석을 통해서 우점하고 있는 나무를 수목을 조사해 보니까 한 6,700년 전부터 지금과 좀 유사한 기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맨 아래쪽에 한 1,000년 전
1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우점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 강릉, 속초, 고성 소나무 되게 많죠, 그쪽 지역에. 그래서 산불이 나면 되게 대형 산불이 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화석, 즉 꽃가루가 그 시대의 기후를 대별해 주고, 이런 걸로 미뤄 봤을 때 강원도 속초 지역이 한뭐 17,000년 전 이전에는 우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가 꽃가루 화분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계속 5,000년에서 10,000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주로 출현하고 있는 식물들의 변화가 있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식물로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뭐 현재까지, 이쪽에 보면 여기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로 어떤 시기별로 어떤 나무들이 주로 우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화분 분석을 한 지역이 강원도 속초에 있는 영랑호에 대적되어 있는 꽃가루를 분석한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화목은 넘어가고요. 자, 이런 식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첫 번째는 기후겠죠, 기후. 그래서 뭐 캐페인의 기후 구분도처럼 식물이 자라고 못 자라는 데는 기후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그 중에서도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 뭐 기타 뭐 일사량이나 뭐 또 다른 것들도 뭐 습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기온과 강수량이 기후 요인 중에서는 가장 크게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계속 진행해 보면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수목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어떤 지역을 A라는 지역을 예를 들어도 충주라는 지역을 내가 산에 구체적으로 가보지 않더라도 충주에 있는 기온이나 충주의 강수량이나 그쪽 지역의 토양의 상태, 그 다음에 지형 구조, 경사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수목이나 어떤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녹색기술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조경이나 산림이나 그 다음에 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꼭 식물이라고 해도 식물만 보지 말고 그 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각각 이런 것들이 생물 분포라든가 그다음 생물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지역에 나무를 심을 때 혹은 뭐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을 할 때,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때 식물만 많이 갖다 놓는다고 생태적 복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토양이나 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복원해 줬을 때 생물의 복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뭐 적용 계획이나 그다음에 생태 계획이나 생태 복원이나 친환경 도시나 건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때 지구 기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거, 지역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생물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효율적인 계획이나 복원, 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다.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 이런 기초적인 측면이 좀 약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해안가 가서 해수욕장 한 번씩 다 다녀오셨죠? 해수욕장에서 모래 위에다가 성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성 쌓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 오면 파도만 치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기초가 없이 그 위에다가 멋있는 거를 만든다면 나중에 응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당장은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바람이 분다면 비가 많이 온다면 그게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실무 교육, 융합 교육, 응용 교육 이런 것들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공부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해봤고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가르쳐봤고 저도 실무를 뛰어본 사람으로서 어, 교수로서 드리는 말씀 혹은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 혹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 기초가 없으면 절대 멀리 못 갑니다. 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을 할 때,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돼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기초를 나중에 극복하기에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과 그 공부를 해도 잘 몰라,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혹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한 번 실수를 하면 실수인데요.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실력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내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조금 어렵다고 실기한 기초의 분야에 탄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수학, 영어, 뭐 국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어려운 교과목들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나머지 전략적으로 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지나간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실수는 해요. 누구나 능력도 좀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누구나 실수하고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도 실수해요. 저는 지금도 실수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만에 하나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 저 그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뭐 되게 화가 나서 잠을 못 자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 번의 경험은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의 경험은 했으니까 요번에 대학에 와서 1학년 때 너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1학년 때 대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초와 관련된 응용이라든가 있어 보이는 듯 이런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베이스가 되는 기초에 충실해라.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있어 보이는 걸 막 하면 막 그림 막 그리고 막 이러면 저 친구는 되게 멋있게 빨리 하는데 나는 뭐지? 그림도 못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고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초에 충실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절대라는 얘기는 없지만 멀리 갈 수는 없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1학년 때 전공에도 드는 1학기 때 뭐 또 2학기 때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한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좀 기초적인 전공 교과목이 많으니까 이런 데 많이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토양 요인. 그래서 토양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식재 기반이죠. 뭐 땅이 없으면 뭐 공중에서도 뭐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가끔씩 있죠. 최근에 공기 정화 식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외국에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공기 중에 토양이 없어도 뿌리를 내려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식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식물들은 토양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토양에서 수분이나 양분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탱할 수 있는 집이죠. 식물들한테 토양은
베이스가 되는 집이죠. 그런 집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토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식생은 토양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토양에 의해 식물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 예전에 뭐 아니면 다른 시간에 혹은 예전에 토양이라는 정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물 시간인가 뭐 이런 시간 혹은 뭐 어떤 과학 시간에 토양의 어떤 단면 구조 A층, B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토양의 단면이라든가 토양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뭐 중고등학교 책을 보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토양들에 보면 이런 "식생은 토양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토양 색깔이죠, 토양 색깔. 여러분들 보면 토양이 어떤 데 보면 토양이 조금 약간 흰색 계열이 나고 약간 회색이나 흰색이나 옅은 갈색이 있고 어디 지역 가면 토양이 되게 검은 색깔이 나고 이런 것들이 토양을 형성하는 모암, 화강암이나 퇴적암이나 이런 모암의 암석이 풍화돼서 토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암의 특성에 따라서도 우리가 토양의 색깔이 다르지만 같은 모암일지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식생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유기물의 함량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진해집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토양의 색깔이 검으면 검을수록 토양 내에 유기물이 많다. 즉 다른 얘기하면 양분이 많은 토양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토양이 진짜 흑색깔이야. 약간 옅은 흑색깔이나 혹은 뭐 흰색에 가깝게 이렇단 얘기는 그 토양 내에 유기물이 많이 없다. 그만큼 토양에 양분이 많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생은 토양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토양에 의해서 양분이나 수분이나 그 다음에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을 뿌리가 제공을 받기도 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지형의 요인. 이 지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죠? 산에 올라가면 경사가 있죠. 되게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잘 즐기지 않지 산에 올라가면 힘드니까 그런 것들처럼 지형 요인이라는 것은 경사도 그다음에 경사에 대한 경사 방향이 뭐 급할 수도 있고 안 급할 수도 있고 뭐 상승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강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요런 것들 그다음에 산록 산정, 계곡같이 사면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정은 산꼭대기, 그다음에 산록은 산 저지대, 계곡은 완전 아래쪽 이런 식의 어떤 지형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들이 지형 요인이 왜 식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기후 요인, 토양 요인, 지형 요인, 생물 요인, 인위적 요인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지형 요인 같은 경우는 기후 요인 이해 가시죠? 토양 요인 이해 가시죠? 지형 요인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경사가 급하다. 경사가 급하면 식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 물.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듯이 식물도 살아갈 수 없겠죠. 경사가 급하면 물 빠짐이 심하겠죠. 그 토양 내에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겠죠. 그다음에 경사가 급하면 토양이 계속 흘러내리겠죠. 그다음 그러니까 토심이 얕겠죠. 그러면 토양 수분도 열악하고 토심도 얕고 그러면 얘네들의 식물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런데 적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식물들만 자랄 수 있다. 즉 경사가 급하고 토양 수분이 약한 지역에서는 큰 나무들이 잘 자랄 수가 없다. 혹은 토양 수분이 없는 토양의 수분 요구도가 약한 이런 수목이나 식물들이 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 산록이나 산정이나 계곡 같은 경우는 사면의 위치라 그랬습니다. 산정, 산복, 산록, 계곡 이런 게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면의 위치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 위에서부터 산정, 산복, 산록, 계곡 이렇게 네 가지의 위치를 사면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가 산정, 산복, 산록, 여기가 계곡, 계곡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여기가 계곡이 되는 거죠. 요런 식이면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잘 안 보이나? 음. 하늘에서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이쪽은 뭐 어떻겠어요? 되게 건조하겠죠.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는 뭐 쏘쏘 보통이겠죠. 아래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이 많이 모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토양에 수분이 얘는 얼마 없고 얘는 작고 얘는 뭐 적당히 있고 얘는 좀 많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토양이 밑으로 계속 쓸려 내려가겠죠. 밑으로 계속 쓸려 내려가니까 여기는 토심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흙이 많이 이쪽에서 쌓이니까 토심이 깊고 자 이런 것들이 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른데 어떤 친구는 물을 많이 먹고 어떤 친구는 좀 적게 먹고 어떤 친구는 기름진 걸 육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채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처럼 식물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기온,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토양의 깊이나 유기물,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토양 수분 이런 것들이 다 특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조건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 맞는 식물들이 거기서 자라니까 이런 기후 요인이나 토양 요인이나 지형 요인들이 식생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이해 가시죠? 자, 네 번째 생물의 요인. 여러분들도 지금 입학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죠.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어, 만나고 있죠. 선배들도 만나고 아주 후배들은 없고 선배들 만나고 친구들을 지금 만나고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전체 50명 정원에서 다 50명 다 서로서로 모를 거예요. 아직은 다 학과 행사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잘 보시면 나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놀죠. 나하고 마음이 맞는, 나하고 도움이 되고, 나하고 성격이 맞고, 뭐 이런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그룹으로 해서 뭔가의 유대관계를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식물들도 자기하고 도움이 되는 애들끼리 자랍니다.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생태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식물이에요. 다 초록은 식물, 움직이는 건 동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면 같이 잘 어울리는 생물 혹은 같이 어울리는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식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의 상호 경쟁, 상호 작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뭐 인간 사회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생물들도 서로 자기네들하고 잘 서로 도움이 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도 어떤 친구는 내가 쟤하고 만나기 만나는데 왜 쟤를 만나고 있으면 내가 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왜 뭔지 이게 손해보는 느낌이지.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활 패턴도 자꾸 손해보는 거지. 그 친구가 나한테 기생하나 보지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생물들도 서로 공생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안 좋게 해를 주는 애들이 있고 다른 쪽에 기생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물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분포하는데 생물의 종류나 조건들이 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버섯 중에 송이버섯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이버섯. 우리나라에서 채취하고 있는 산에서 나오는 버섯 종류 중에 가장 고가로 팔리고 그다음에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버섯 중에 하나가 송이버섯이죠. 송이버섯은 소나무 군락에서 송이버섯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나무 군락에서 송이버섯이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소나무 군락이 있으면서 적정한 토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정한 기후와 강수량이 있을 때 송이가 재배가 됩니다. 지금도 농촌이나 산촌에서 가을철에 상당히 고소득 작물, 임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송이버섯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술로는 재배가 안 됩니다. 항상 자연산이죠. 여러분들 송이버섯은 항상 자연산이지 비닐하우스나 창고에서 송이버섯 나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양송이 이거 그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생긴 것만 뭐 송이처럼 생겨서 양송이라 그러는 거지. 양송이는 송이하고 완전 다른 애고요. 송이는 재배하는 게 없어요. 재배를 못 하죠. 뭐 우리나라 산림청, 그다음에 산림과학원 수백 명의 박사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송이를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기술은 아직도 개발 못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중에 이런 임산물의 개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송이를 재배하는 자연산 송이에 육박하는 향과 성분을 가진 송이를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명해질 테고요. 이름도 날릴 테고요. 이름 날리는 만큼 경제적인 음, 부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송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송이는 소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아직도 소나무와 송이가 공생관계인지 송이가 소나무의 기생관계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송이들이 소나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토양의 산도, 토양의 수분, 그 해의 여름철과 가을철의 기온, 기온 중에 최고 기온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재배가 힘들고요. 그만큼 재배가 힘들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송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식물 중에 꽃며느리 밥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며느리 밥풀. 우리가 산에 가면 송이를 막 찾죠. 이렇게 송이가 이래 났는지를, 송이버섯을 막 찾는데,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송이가 발견되는 소나무 숲 하부에는 반드시 꽃며느리 밥풀이 발견되더라. 즉, 소나무 하부에 꽃며느리 밥풀이라는 식물들이 출현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는 송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만큼 환경은 비슷하겠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규명을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의 생물 간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걸 지금 추론하고 있고요. 모든 과학이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인간이 개발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지. 새롭게 할 게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네 번째 생물적인 요인도 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다섯 번째 인위적인 요인, 내가 나무를 심거나 산불을 내거나 그 다음에 훼손을 나무를 자르거나 이렇게 하면서 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인류에 의한 식생의 파괴, 그 다음에 조림, 나무를 심는 조림과 같은 식생의 도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식물 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식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 기후 요인, 두 번째 토양 요인, 세 번째 지형 요인, 네 번째 생물 요인, 다섯 번째 인위적 요인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각각이 어떻게 혹은 왜 식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지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2학년 때나 3학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식물 분포에 주는 영향을 주는 요인, 기후, 토양, 지형, 생물, 인형 요인 알지? 다음 바로 툭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1학년들이니까 제가 나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이해를 못 하실까 봐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먼저 기후와 식물에서 기후는 어떤 물리적 조건보다 식물의 분포와 식생의 경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기후가 좀 완전히 좀 다른 데가 어디죠?
제주도죠, 제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제주도 여행이나 뭐 여행을 다녀오시면 우리가 육지 지역과의 식생의 경관과 제주도의 식생의 경관이 다르죠. 이런 제주도에 '뭔가 다르네. 이국적인 느낌이 나네.'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기온이 육지보다 더 따뜻하니까. 그래서 기후는 다른 어떤 물리적 조건보다 제주도가 육지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거는 기후죠, 기온. 기온이 높죠. 기온이 높죠. 그래 다른 어떤 물리적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후가 식생의 분포, 그다음에 식생의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하나의 기후적 요소는 다른 기후적 요소와 연계되어서 식물 생장에 관여를 합니다. 기온, 습도, 일사 이런 것들은 뭐 강수량 이런 것들 비가 많이 오면 습도가 올라가겠죠. 쉽게 생각하면 비가 적게 오면 습도는 낮아지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기후적 요소는 다른 기후적 요소에 영향을 주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식물의 분포와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녹색 기술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공부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수학 따로, 영어 따로, 과학 따로, 사회 따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같이 더러 영어와 수학이 연계될 수도 있고요. 사회와 과학이 연계될 수도 있고요. 역사와 과학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후변화라는 과학과 역사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 그것처럼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는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와 식물, 식물과 도시, 도시와 지구 이런 것들이 서로 각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는 몰라도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쉬워. 저 나무 이름 뭐, 그다음에 뭐 기온 뭐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전공자로 3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몰라. 왜? 더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전공을 접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2 학년, 3 학년, 4 학년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쪽 분야 녹색 기술 특히 자연이 중심이 되는 녹색 기술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점점점 얘기를 잘 안 해. 왜? 알면 알수록 아닌 것 같거든. 지금은 단순하게 식물의 분포를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이라고만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온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한라산에 구상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피너스 코라이엔시스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자생종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구상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게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한라산 지역에 있어요. 해발 한 800 정도에 800에서 1000m 사이에 구상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지리산에도 덕유산에도 설악산에도 있지만 한라산 구상나무가 상당히 넓게 대표적인데 그 구상나무가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기후변화의 영향이구나.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구나. 구상나무라는 나무 아직 모르셔도 돼요. 얘도 추운 데다 잘 자라요. 한라산 해발 1000m에서 자란다고 얘기했잖아. 해발 1000m 춥잖아. 한라산 꼭대기에 아직 못 올라가 봤죠. 올라가면 친구들 있으면 위에 쭉 올라가면 여름에 올라가면 선선하고 겨울에 올라가면 엄청 춥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는 얘기지. 그 나무가 쇠 죽어가고 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추운 데서 잘 자라는 이 나무가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온이 구상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라산에 바람을 많이 불잖아.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람이 불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람이 부니까 토양의 수분이 함량이 줄어들고, 토양의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는데 그다음에 구상나무는 바람이 계속 부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수분은 적어지는데 구상나무는 증산작용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구상나무가 기온이 올라가서 죽은 게 아니라 기온이 토양 수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쳐서 수분의 스트레스로 구상나무가 죽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내 나가는 거죠. 나중에 또 다른 이론이 밝혀질 수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A라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온과 강수량은 식생대의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후대에 따른 식생대의 분포, 케펜의 기후 구분도와 거의 흡사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높으면서 강수량이 많으면 열대 우림이고, 기온은 높은데 강수량이 적으면 사막과 그다음에 감목숲과 사바나 그다음에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주로 우점하고요. 연평균 기온이 10도 전후이고 강수량이 1500,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대 낙엽 하류수림이 대한민국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가 0도씨 미만이면 타이가, 툰드라, 눈이 있는 지역에서 나무가 자라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기온이 10도 정도인데 비가 2000mm 이상 와. 그러면 온대 지역이지만 온대 우림의 식생 분포대를 나타낸다. 즉 기온과 강수량은 식물의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기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이죠. 수분. 자, 수분은 식물 생장의 필수적인 요인이고요. 이런 수분은 비나 눈이나 이슬이나 안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식물에 공급을 하고요. 이런 수분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식물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생물이나 식물을 바라볼 때 그 식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주변 요건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훨씬 더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아직 여러분들하고는 상담을 많이는 안 했죠. 열 몇 명하고는 1학년들 중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하고는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이란다.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 물어봐요. 집이 어디니? 여러분들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너는 수도권에 있니?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니? 학교에 통학은 하니? 뭐 그리고 가끔씩 부모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호구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형성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알고 있어야지 제가 나중에 지도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고자 물어보는 것처럼 꼭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주변 환경하고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얘기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안 묻습니다. 그래서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처럼 그다음에 우리가 식물을 공부할 때도 식물만 공부하지 말고 그 식물의 분포나 생육이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기온이 있을까? 수분이 있을까?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런 것들은 제가 원래 했던 연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좀 본격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식물이 분포하면서 공기 중에 어떤 미생물이 있을까? 이런 공기 중에 미생물은 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면
식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공기 중에 미생물은 사람한테 유익할까? 주로 공기 중에 미생물은 병원성 세균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병원 가면 병원성 세균이라도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주로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에 가면 되게 건강하려고 등산하러 가잖아. 그러면 그 산에는 어떤 미생물들이 있을까 공기 중에? 사람들이 숨쉬는 그런 미생물 중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산에 가면 사람들이 건강해지지? 분명히 거기에는 세균도 있고 안 좋은 유해한 것들도 있을 텐데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또 이런 공기 중의 미생물과 어떤 식생의 연계성, 그다음에 생태적 구 연계성을 한 작년부터 올해부터 한 몇 년 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한번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식물의 분포라든가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기초적인 거, 베이스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과학자가 좋은 연구자나 좋은 전문가가 된다면 제가 하지 않았던 혹은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더 깊은 연구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뭐 무한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물은 대부분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얻지만 대기 중에도 얻고요.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모세관 현상에 힘이 미치는 수분의 부분의 수분만을 이용하고요. 뭐 토양에다가 식물에다가 물 많이 준다고 해서 식물이 어 수분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 낭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름이 더울 때 물을 조금만 주면 오히려 그 물이 뜨거워져서 오히려 식물의 탈수 증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식물한테 물을 주면 오히려 그 물을 주는 게 나는 식물한테 도움을 되라고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주는 게 오히려 식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 주는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을 좋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든 뭐 드리려고 하고 싶은데 내가 오히려 이런 호의와 도움이 또 여러분들의 상황상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어 불편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런 수분도 마찬가지다. 모든 수분이 잘못 처리를 하면 식물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식물은 항상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수분만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 이런 수분의 조건에 따라서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애들, 그다음에 습하고 그다음 물이 있는 데서 잘 자라는 수생식물 등으로 수분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식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10분 쉴게요.
수업할까요? 자, 앞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이죠. 우포늪은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한 습지죠. 생물권 보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즉 그래서 이런 우포늪은 우리나라에서만 귀중한 습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귀중한 습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생물권 보존 지역이면서 람사르 습지로 대표적인 곳이 이런 우포늪이기 때문에 우포늪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죠. 물이 많으니까 저런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저렇게 분포되어 있다. 저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수생식물, 물에서 잘 자라는 나무, 식물이라 그래서 수생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애리조나에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한 토양이 척박하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선인장과 같은 혹은 증산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잎의 구조로 발달한 식물들이 주로 분포하는 것들처럼 동일한 기후대라고 할지라도 수분의 조건에 따라서 식물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물의 분포가 달라지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도 분포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기후와 식물과 동물과 즉 생물과 모든 연계성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기온은 식물 에너지 공급원이 열을 만들지 못하므로 기온이 매우 중요하고요. 기온은 위도, 고도, 계절과 날씨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식물마다 적정하게 기온적 범위와 내성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온적 범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단어 그대로. 그 다음에 내성 범위, tolerance range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힘. 여러분들도 웬만한 추위에서 견딜 수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인간이 웬만한 추위와 웬만한 더위에서 견딜 수 있는 힘. 만약에 근데 기온이 100도까지 올라간다든가 70도까지 올라가고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면 인간들도 견디기가 힘들겠죠. 혹은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을 친다. 야단을 치면 어떤 친구들은 교수님 저 정도의 야단은 난 스트레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내성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내성의 범위가 좁아서 내가 조금만 야단치면 되게 막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막 아우 내가 지금 학교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생물의 각자가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내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내성의 범위를 tolerance ran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친환경 에콜로지 수업을 할 때 생태학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때 이 내성 범위는 상당히 생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2학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성의 범위라는 게 있다는 것만 이번 학기에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인계 온도라는 것은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의 범위로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인계온도, 우리 인계점이라는 얘기 있잖아.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끝을 우리는 인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인계점을 넘어가면 사람도 폭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막 야단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견디다 폭발해서 저한테 대들 수도 있지. 저한테 대들면 큰일 납니다. 어, 그래서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임계 모든 사람이라는 모든 생물은 적정한 내성 범위 그다음에 이거를 넘어서면 생물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임계 온도, 임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최적 기온을 포함한 최적의 범위에서 생물 종의 다양성과 생산성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보시는 기온적 범위와 식물의 생장에서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서 최적의 범위에서 최대 종다양도, 종다양성, 뭐 가장 자연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고요. 여기서 가장 잘 자라고 기온이 너무 낮거나 기온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뭔가에 견딜 수 없는 생물들은 죽어가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얘를 넘어서면 종이 출현하지 않고요. 요거도 임계점을 저 내성 범위를 넘어서면 종이 출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 기온적 범위와 혹은 내성의 범위와 식물의 생장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인 복원이라든가 자연성이 양호한 지역을 만들 때는 요 최적 범위를 어떻게 분석하고 내가 새롭게 조성을 한다면 그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최적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자연에 대한 녹색 기술 기법이 되는 거죠. 그냥 식물만 심는다고 해서 녹색 기술이 아니라요. 나무 심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훨씬 더 잘하실걸요? 일반인들이 나무를 훨씬 더 잘하실걸요? 단지 여러분들이 나무 심는 거나 나무의 종류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서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에서 자연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최적 범위를 만들고 그런 곳에서 최대의 종다양도가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일반적으로 식물은 6도씨 이상에서 실질적 생장을 시작합니다. 물은 0도씨가 넘어가면 녹죠. 0도씨 밑으로 떨어지면 얼고요. 근데 물이 녹는다고 해서 식물이 잎이 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초에 0도씨가 올라간다고 해서 식물이 안 움직이죠. 그러다가 2월 말 3월 초 정도 되면 식물이 이제 꽃을 피우거나 이파리를 나는 많이 나죠. 식물들이 좀 초록초록해지죠. 그래서 그때가 월 평균 기온 6도씨 정도란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은 6도씨 이상에서 실질적 생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6도를 식물의 생리적 0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료에 따라서는 5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5도에서 6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5도나 혹은 6도 정도에서 실질적인 생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식물한테는 5도나 6도가 0도다. 그래서 이거를 식물의 생리적 0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평균 기온은 0도씨 이상인데 1도, 2도 정도 됐어. 그러면 식물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지. 2월 말이나 3월 초 돼야지 식물들이 이제 초록초록해지기 뭐 좀 빠른 것부터 초록초록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5도에서 6도다. 그래서 이런 5도에서 5도 혹은 6도 정도 되었을 때 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용어를 생리적 0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런 생리적 0점을 토대로 이런 기온 지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거 나중에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런 게 나오면 설명을 하고 안 나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생리적 0점이라는 거, 요 단어는 키워드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질수록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온이에요. 기온.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물의 생장이 이쪽이 생장 속도 혹은 광합성 양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생장 속도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죠. 근데 무한정 증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5도 정도가 넘었으면 식물이 이렇게 완만하게 수평을 이루거나, 혹은 40도가 넘어가면 식물이 오히려 생장 속도가 줄어듭니다.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생육에 오히려 저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기온이 높아질수록 식물의 성장 속도는 빨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외부 시험을 볼 때 틀린 보기의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의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식물의 성장 속도는 빨라짐. 맞는 얘기지. 근데 기온이 40도일 때 식물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까? 사람들도 30도, 40도, 50도가 되면 생리적인 이런 활동이 확 둔화되죠. 식물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함정을 둬서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시험이나 외부 시험에 물어보는 문제가 다소 있으니까 단순하게 공부하면 틀리는 거고요. 얘가 묻는 문제의 의도가 어떤 함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읽어보면 함정을 내가 빠지지 않는 거고, 시험 문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시험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풀게 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요. 외부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틀리게 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를 뭐 9급, 7급, 5급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저는 얘네들이 틀리게끔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것들은 네가 알고 있는 걸 답해라 라는 것도 있고, 어떤 시험 문제는 너 함정을 만들어서 이 함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면 함정이 안 걸리고 공부가 덜 되어 있으면 함정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앞으로 공부할 때 그걸 함정에 빠지지 않게 공부를 설렁하면 함정이 아주 급속도로 빠집니다. 요번 중간고사 때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에 시험 보면 공부를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고 이러면 함정에 100% 걸리고요. 공부를 좀 꼼꼼히 하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지? 김종호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함정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주로 함정이 많이 걸리는 보기 중에 하나가 이 보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외부 시험에서. 자, 일반적으로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호흡량은 2배에서 2.5배 정도 증가하고요. 식물의 광합성 적합 온도는 0에서 40도 정도, 즉 40도가 넘어가면 식물은 오히려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최적 적합한 온도의 범위는 15에서 25도씨 정도, 즉 25도씨에서 식물은 생장이 가장 활발하다. 대신에 고산대, 즉 높은대 지역, 높은대 지역이란 얘기는 산소량이 적고 그 다음에 기온이 건조하고 온도가 낮은 그런 외부 환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고산대 식물의 광합성의 가능 온도는 영하 6도까지 가능하며 최적 온도는 15도씨, 식물들이 적응을 하는 거죠. 자, 지속적으로 높은 기온은 이 식물의 잎의 증발산이 많아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탈수나 건조 현상이 증가가 됩니다. 뭐 우리도 많이 더울 때 어, 너무 밖에 땀 많이 흘리고 밖에 있으면 일사병 걸리죠. 혹은 탈수 증상에 걸리죠. 그런 것들 억제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 계속 물 많이 마셔라. 그 다음에 소금 조금씩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탈수나 건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탈수나 건조 현상이 생겨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체내의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아져서 종국에는 말라 죽는다. 도시 지역에서 가로수나 혹은 공원의 광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라 죽는 이유가 이런 거죠. 도시 지역의 높은 온도, 도시 지역의 수분의 부족, 식물의 증발산량의 증가,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아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식물이 위에서부터 이파리를 계속 떨어뜨려요. 식물의 이파리를 떨어뜨려야지 호흡량을
증산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떨어뜨렸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그 식물은 이제 죽는 거죠. 다만 높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있다면 냉각 효과에 의해서 고온에서도 식물은 생존이 가능하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의 녹색 기술이란, 도심 지역에서 식물에 대한 녹색 기술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높은 온도에서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식물들이 고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공급, 즉 반드시 도심 지역에서의 나무를 심을 때는 관계시설, 관수시설, 영어로 일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리게이션 시설을 함으로 해줘서 식물들이 견딜 수 있고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녹색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해주냐고요? 뭐 최근 해주는 데도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안 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음 환경이 되게 좋은 단군 할아버지가 땅을 잘 잡으셔서 그런지 온도도 적당하게 사계절 있고 적당하게 따뜻하고 땅도 토양도 적당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냥 누구나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잘 자랐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옛날에 뭐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분들이 지팡이를 땅에다 꼽았는데 그 지팡이가 은행나무가 됐다는 둥, 그 지팡이가 뭐 골담초가 되었다는 둥, 이런 얘기 여러분들 뭐 가끔씩 사찰이나 오래된 지역에 가면 옛날에 고승이 어디 가다가 지팡이를 땅에다 팍 꼽았는데 뭐 은행나무, 이게 그때 은행나무 그 지팡이에서 이파리가 나서 지금의 이게 뭐 600년 된 은행나무다, 혹은 700년 된 골담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이랑 뭐 사찰 절이나 뭐 이런 데 가면서 한 번씩 들어본 적이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뭘 얘기하느냐, 뭐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뭘 얘기하느냐,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가 좋았단 얘기죠. 지팡이를 땅에다 꼽는데 이파리가 나는 게 뭐 다 죽은 나무인데, 지팡이 죽은 나무에 이파리가 날 정도로 뭐 그분의 염력이 되게 뭐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 환경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전의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야, 나무 그냥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나무 뭐 그냥 땅 파고 나무 심으면 다 살지 뭘 그런 걸 뭐 공부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 토양 탄성화, 토양 양분의 부족, 수분 스트레스, 대기 오염,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면 오히려 수목이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하거나 종국에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관점으로 식물을 관리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지 가까운 듯 먼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 많이 일어나죠.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나라다 보니까 토양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나무를 키우는 자연의 녹색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우리보다 한 20년, 많게는 30년. 요즘은 조금 따라잡았나? 그래도 한 적어도 20년 이상은 우리보다 좀 더 발전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녹색 기술이, 다양한 녹색 기술이 있죠. 에너지에 대한 녹색 기술, 환경에 대한 녹색 기술, 자연에 대한 녹색 기술, 그다음에 도시나 건축에 대한 녹색 기술, 다양한 녹색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녹색 기술이 필요할까라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어 상담을 하면서 혹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지 말고 전문가가 되라. 내가 회사를 다니든 창업을 하든 알바를 하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든 공무원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활동하는지는 그다음에 문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어디가 될 거야.' 직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 그 전문가가 된 다음에 그 전문적인 능력을 공직에서 풀지, 일반 사기업에서 풀지, 아니면 개인 연구소나 창업을 통해서 풀지, 아니면 학교나 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으로 풀지. 예,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전문가가 대우받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안 오신다면 꼭 느끼세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조직이 나의 쉘터였어요. 쉼터, 나의 그늘, 울타리였죠. 근데 조직이 나의 울타리가 되는 시대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력이 되는 그 시기에는 조직을 믿지 말고, 기업을 믿지 말고,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셔서 조직이 망해도 나는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식물의 생육과 분포에 있어서 극한 온도와 생육 기간도 중요하고요. 온대 낙엽 활엽수는 6도씨 이상의 기온이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지만 그런 지역을 온대 낙엽 활엽수, 뭐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정도의 환경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식물은 기온의 요구량에 따라서 고온을, 중온을, 저온을, 그 다음에 최소 온도를 요구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만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큼 기온이 식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자, 앞에서 제가 6도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그 6도를 우리는 식물의 생리적인 0점으로 0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생리적 0점이란 식물이 생장을 멈추는 가장 낮은 온도, 즉 0점 이상이 생리적 0점, 6도씨 이상 되어야지만 식물이 생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낮은 기온에서는 흙이 얼어서 뿌리로 수분을 흡수가 불가능하고, 자, 잎에 수분 증발이 일어나고, 수분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분 스트레스가 생기고 생리적 건조가 있고 고사가 발생을 합니다. 11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가 단풍이 지죠. 10월 달, 11월 달에 단풍이 집니다. 자, 식물이 휴면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식물이 오히려 죽습니다. 자기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급격한 기온의 상승이나 혹은 급격한 기온의 하강이 생기면 오히려 식물이, 나는 이파리를 수분 증발을 계속하는, 당연히 난 이번 달 말까지는 수분 증발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수분이, 땅이 얼어서 수분이 안 땡겨져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파리는 수분 증발을 이번 달 말까지 하라고 이렇게 작동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안 되면 식물이 급격하게 수분 스트레스나 살아있는 것이 동해를 입으면서 식물이 고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식물이 적응해서 빨리빨리 단풍이 지고 휴면 상태에 이파리를 주르륵 떨어뜨려서 날씨가 추워서 수분이 투입이 흡수가 안 되더라도 식물에 살아남을 수 있는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런 저온은 식물 조직을 파괴하고 동해를 유발하고요. 다만 저온이 식물 생육에 미치는 것은 계절과 혹은 식물 종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왜 뭐 추울 때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죠. 겨울에도 사는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눈밭에서 노란색 꽃을 피우는 복수초,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추운데 생리적 0점보다도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도 꽃을 피우는 애들, 이파리를 피우는 애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온이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절이나 식물 종에 따라서 항상 다르다. 그래도 자연에 대한 녹색 기술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책으로만 공부하면 자연에 대한 녹색 기술은 절대 답을 못 찾아냅니다. 왜? 현실은 다른 경우가 훨씬 많거든. 음. 아열대의 바나나와 커피나무는 15도씨 이하의 냉해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존이라고 이야기하는 적도를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요 라인, 적도 부근의 라인을 우리는 커피 생육존이라고 얘기해서 커피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신에 그 지역이 15도씨 이하에서는 냉해를 발생을 하고요. 자, 온대의 나무는 생육기에 0도씨에서도 냉해를 입지만 한겨울에서는 영하 20도에서도 냉해를 입지 않을 수 있고요. 뭐 추운 데서 뭐 이런 나무들은 추운 데서 잘 자라는 나무들의 이름들이니까 그냥 저런 나무들이 추운 데서 잘 자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런 식물 분포에 미치는 기온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지수가 있는데 연평균 기온, 올량 지수, 한랭 지수, 일생육 적산 온도. 어, 일생육 적산 온도는 어디에서 쓰냐면 수목에서는 안 써요. 이런 농작물, 배추가 자라기 위해서 연간 혹은 일간 적산 온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할 때 농업에서 주로 쓰는 게 적산 온도고요. 주로 우리가 살림에서 쓰는 거는 연평균 기온과 올량 지수와 한랭 지수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한랭 지수와 올량 지수를 산정을 할 때 아까 전에 생리적 0점을 기준으로 한랭 지수와 올량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이나 혹은 나중에 외부 공무원이나 공사와 같은 외부 시험을 볼 때는 요 한랭 지수와 올량 지수에 대한 정의, 구하는 공식, 그다음에 한랭 지수에 따른 식생의 분포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1학년이니까 연평균 기온이라는 단어, warmth index라는 올량 지수라는 단어, 그 다음에 coldness index라는 한랭 지수라는 단어,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온을 가지고 다양한 지수를 만들어내는구나. 그 중에서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게 연평균 기온, 올량 지수, 한랭 지수 저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뭐 지난번에 시험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상로 가렵수의 종 다양성의 증가. 그래서 위도가 올라갈수록 종 다양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 같은 기후대에서 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뭐냐? 지형적 요건은 뭐냐? 위도다라고 한 것처럼 위도에 따라서 생물의 다양성과 종수는 앞에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반비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 위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온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도죠.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린 사람은 대동여 지도를 그린 사람은 김종우, 저도 김종우.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난대성 상록 화렵수의 1월 달의 분포, 8월 달의 기온, 1월 달의 기온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도별로 기온의 차이, 그다음에 식생의 분포를 나타낸 하나의 표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온이 되게 길게 설명했어요. 수분도 설명했고 기후, 수분, 기온을 설명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얘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햇빛, 식물 생육의 중요한 요인이고요. 왜?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자, 위도, 계절의 길이, 구름의 정도, 사면의 방향, 다른 식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햇빛은 광량은 달라지죠. 여러분들 소나무 알죠? 소나무. 소나무는 햇빛 요구도가 되게 높아요. 소나무를 그늘에다가 심으면 그 소나무 비실비실 하다가
죽을 확률 상당히 많습니다. 왜? 소나무는 햇빛이 상당히 많아야지 자랄 수 있는 나무, 이런 나무를 우리는 양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수라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자랄 수 있는, 음수는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 얘네들 햇빛은 좋아해요. 음수도 햇빛은 좋아해요. 근데 햇빛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양수보다 더 좋은 게 음수예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음수는 햇빛을 완전히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음수도 햇빛을 좋아하는데 다만 햇빛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무들을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 식생이 변하면 양수에서 음수로 변할까요? 음수에서 양수로 변할까요? 물어봐야지. 강래원. 레원아 대답. 어, 양수에서 음수. 양수에서 음수? 맞아요. 그래서 자, 양수는 햇빛이 많은 데서만 잘 자라고 햇빛이 없어지면 양수는 잘 못 자라요. 대신에 음수는 햇빛이 있어도 잘 자라고 햇빛이 없어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식생이 양수에서 이렇게 음수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석섹션, 천이, 생태적 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극음수로 바뀌어가는 이런 식생의 변화를 우리는 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이가 진행되는 데는 뭐 얘만 햇빛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햇빛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나무 이렇게 삼각형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소나무 숲에 여러분들이 가보셨겠죠. 한 번씩은. 소나무 숲이 있는데 소나무 숲에 가면 어린 소나무가 없어요. 위에 소나무가 빽빽한 지역이 있죠. 소나무가 빽빽한 지역. 엄마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많아. 근데 그 하부에는 당연히 소나무의 어린 나무, 우리는 치수라고 얘기를 하는 어린 소나무가, 새끼 소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새끼 소나무가 없어요. 왜? 엄마 소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위에 있으면 햇빛을 막아버리거든. 햇빛을 막으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는 햇빛의 광량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소나무는 양수인데 햇빛이 상당히 많이 요구도가 높은 양수인데 어미 소나무들이 햇빛을 가르기 때문에 새끼 소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면 햇빛이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식재 간격, 조림 간격을 넓혀주는, 산림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벌 혹은 쑥가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무를 식재를 할 때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조경이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나무를 심을 때 식재 간격, 식재 밀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게 따라서 생태적인 요인도, 그 다음에 경관적인 요인도, 식물의 생육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바로 수목별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거 공원처럼 공원에서 나무를 심을 때 적정 식재 간격, 적정 식재 밀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정 밀도와 적정 식재 간격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어릴 때는 그늘을 잘 견디지만 자라면서 잘 못 견디는 측면이 있고요. 왜? 자라면서 햇빛이 있어야지.
그래서 음수, 중형수, 양수, 극양수 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목학 수업을 저랑 만나실 뭐 그때는 선택이니까 지금은 필수지만 만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나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햇빛의 요구도에 따라서 단일식물, 중성식물, 장일식물 이거는 뭐 농작물 같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햇빛이라는 게 수목이나 식물, 농작물에서도 이렇게 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식물들이 햇빛에 대한 요구도가 다 다르다. 예를 들자면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는 항상 능선부에만 있죠. 그런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소나무가 아닌 지역 이렇게만 여기 대부분 다 참나무류예요. 굴참나무. 이렇게 여기 지역 요렇게 여기 지역은 소나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이건 나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현존식생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임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 나타나는 식생을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지도 위에다가 그려서 그 안에 있는 속성을 내가 기록해서 작성을 하는 그림을 현존식생도 혹은 생태자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현존식생도만 그릴 수 있어도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좀 웃는 소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때 알바를 할 때, 저 알바 잘 안 하는데 알바를 할 때 어떤 알바를 했냐면 제 허리에다가 만보계를 찹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에서 이제 걸음걸이가 나오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이제 휴대폰에 걸음걸이 이렇게 잘 없었었죠.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나 혹은 뭐 20대 후반 때에는 허리에다가 만보계를 찹니다. 허리에다가 만보계를 차고 이 지도를 그립니다. 산에 가서 이런 식생도를 작성을 합니다. 만보계에서 나타나는 숫자 곱하기 만원을 합니다. 그게 제 하루에 받는 일당이었어요. 뭐 보통 하루에 사람이 많이 걸으면 3만 보 정도 걷습니다. 3만 보 곱하기 만원에서 그게 제 받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식생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자원 조사할 수 있는 능력만 가져도 훨씬 여러분들이 요런 전문성만 가지더라도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지금 일반인들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자원관 자연 생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부 산하단체 국립생물자원관에 여러분들은 생물자원관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나는 뭐 석박사까지 안 가고 뭐 연구원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현장 조사만 좀 할래. 그래서 생물자원관 모니터링단에 여러분들이 선정이 된다면 그것도 뭐 관련 전공자 중에 조사 능력이 있는 친구 중에 이력을 검토해서 성능 테스트해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선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하루 일당이 최하 30에서 40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성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30, 하루에 30, 한 달에 비 오는 날, 무슨 날, 또 내가 뭐 출근 안 하는 날, 한 15일 정도, 한 20일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600, 열흘 출근하면 300, 나머지 20일은 놀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뭐 자연을 중심으로 한 녹색기술, 환경 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만 가진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간다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될까? 나는 언제쯤 전문가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활 4년, 직장생활 한 4년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30살 정도 됐을 때, 앞으로 10년 뒤죠. 남학생들은 군대까지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난 내 나이 한 30 전후 됐을 때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의 스케줄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직장만을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뭐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시험 끝났고 요즘 뭐 축제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끔씩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10년 뒤에 여러분들 지금 20살이니까 내 나이 30에는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까? 컴퓨터를 켜고 주식을 하고 있을까?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사업을 하고 있을까? 장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뭐 엄마가 되어 있을까? 아빠가 되어 있을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자기의 10년 뒤에 장기적인 나름 장기죠. 중장기적인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한 1학년 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목표는 항상 바뀌잖아. 목표는 바뀌지만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하거든. 목표가 없으면 뭔가를 잘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이렇게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카메라를 위로 돌리거나 뭐 얼굴을 확인 안 시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다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을 해서 카메라를 켜놓고 얼굴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카메라는 이렇게는 제가 녹화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확인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 뭐 저한테 얼굴을 보여줘도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메라만 켜놓는다고 해서 수업을 절대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오픈하시고 카메라를 주시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업에 집중 안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가 기본적인 전공 교수에 대한 예의, 뭐 교양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건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교양이니까. 근데 전공 수업 시간에 교양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도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이득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름이랑 자꾸 하지 말고 전공 수업이니까 조금 듣기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 등록금은 한 달에 받지 말고 매번 수업 시간마다 돈을 내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 매번 등록금을 이렇게 한 학기에 내지 말고 매번 수업 시간 들어올 때마다 돈을 낸다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그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안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업하는데 뭐 돈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차피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주신 돈이겠지만 그래서 아깝다 생각을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향나무나 이런 것들 왼쪽에 보시는 것도 향나무
오른쪽에 보시는 곳도 향나무 대표적인 극양수 햇빛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향나무. 향나무에 모든 식물은 학명이라는 게 있어요. 학명. 사람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향나무의 학명 갑자기 생각 주니페러스 시넨시스가 향나무의 학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나무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모든 나무들은 학명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기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로 나갈 때 모든 생물에 대한 학명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학명은 주니페러스 시넨시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향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은행나무 주문진에 있는 은행나무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양수에 해당되는 은행나무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 태양 에너지나 열내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공기의 흐름, 기류를 형성하고요. 이런 바람은 식물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바람들은 식물의 증산, 잎의 냉각, 꽃가루와 씨앗의 확산, 그 다음에 생리적인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바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안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구상나무 얘기할 때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잖아. 더울 때 바람 불면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 불면 오히려 이런 열을 식히거나 땀을 식히거나 더 이게 증발을 많이 시킬 수가 있죠. 그것처럼 효과는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람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지. 있으면 좋지만 바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너무 바람이 심하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없어도 식물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적정한 바람은 식물의 분포와 생육, 생장, 그 다음에 확산에 도움을 주고요. 근데 태풍과 같이 너무 심한 바람이 불으면 오히려 식물을 훼손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나무. 바람이 너무 제주도가 많아서 나무들이 저렇게 한쪽 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편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자라는 나무. 그래서 편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가시면 이제 뭐 전공에 오셨으니까 한 번씩 나무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녹색 기술에는 다양한 녹색 기술도 있지만 이런 자연에 대한 녹색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과의 주력이 다양한 녹색 기술 중에서도 자연에 대한 녹색 기술을 가장 중요시 강의를 하는 뭐 학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요번 여름에 제주도 가겠죠? 요번 여름에 외국에는 잘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혹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국적인 풍경, 그래도 여행이라는 걸 간다 그러면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 5월 달에 저도 지금 제주도 갈 일이 있는데 비행기표를 못 끊겠어. 뭐 비행기표를 끊어도 너무 또 비싸기도 하고 갑자기 성수기여서 제주도를 가시면 음, 이런 나무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주도에 바람이 많으니까 바람이 세고 그런 바람에 의해서 나무의 수영이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는 얘기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니까 나무의 수영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자라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런 이름을 나무를 편향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토양. 토양은 암석, 기후, 생물, 지형, 시간 5가지의 토양 생성 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토양이 암석에서 풍화가 되고요. 기후에 따라서도 풍화 정도가 빠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식물 얘기했었고요. 지형에 따라서 그런지 얘기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토양의 풍화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토양은 암석, 기후, 생물, 지형, 시간의 5가지의 토양 생성 인자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림 토양은 약산성 토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성 토양 pH 7에서 가장 잘 자라지만
우리나라의 산림 토양은 pH 5 전후의 약산성 토양을 가지는 산림 토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기말고사 때 제가 우리나라의 산림 토양의 pH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다음 보기 중 그 보기가 나가면 띡 이렇게 제가 구두상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토양은 약산성 pH 5 전후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이나 토심, 그래서 토양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토양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3학년 수업인가? 2학년 수업인가? 그 시기에 토양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게 될 거고요. 어쨌든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적인 요인이 있고요. 10분 쉬겠습니다.